안녕하십니까. 비 오는데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전체 설명회는 1차 때는 좀 한 번, 전체 전과목 설명회는 한 번 했고요. 오늘은 2차 설명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수학 선생님하고 저희 원장님인 신동철 국어원장님하고 같이 두 개 설명을 할 거고요. 혹시 지난번 오셔서 이제 1차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요 신명진 선생님 소개 끝나고 저쪽으로 건너가시면 신명진 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2차 설명회, 1차 설명회 때 안 오셔서 원장님 설명회 듣고 싶은 분은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명진 선생님은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대치동 메카에서 대치 메카에서 지금 수업을 같이 하시고요. 저희들은 이제 화목 토요일 내 저희 학원에 나오시고 작년 배제 1학년은 최다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이시니까 오늘 좀 좋은 말씀 들으시고요. 좀 저희 원장님 말씀도 좀 많이 들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명진입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처음에 저희 쌤들 한 번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쌤들은 퇴장한 다음에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레벨업 클래스가 새로 신설이 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수업들을 진행해 주실 박형필 쌤하고 장태우 쌤이십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마 저희 태우야 많이 봤지? 저희 조교 쌤들이시고요.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쌤들이시거든요. 저희 조교 쌤 두 분이십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쌤들은 여기 계시면 원래 제 수업을 듣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사실 자리가 적합하지는 않은 관계로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거나 또는 저쪽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거나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 먼저 좀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응답 후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지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변천이 많은 학교예요. 자사고 같은 경우도 폐지가 되냐 마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지금 얘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25년까지는 일단 유지가 될 텐데 사실 중요한 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학교 내신 수업들과는 차별화된 점들이 존재하기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등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배제 같은 경우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뒤에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킬러랑 준킬러를 합쳐서 퍼센트 자체가 36% 이상이나 굉장히 난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 킬러 문제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배점이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가장 낮은 구조였기 때문에 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실수가 굉장히 중요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어려운 문제가 배점 높은 고배점 문항으로서 특히나 그 중에 서술형이 2개 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얘기하기를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과 서술형 맨 마지막 문항 정도가 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그마저도 지금은 조금은 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간중간 랜덤 배치의 형식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4번이나 7번쯤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초반 부분인데 문제를 풀다가 나 아직 뒤에까지 못 갔는데 지금 이 문제가 벌써 나온다고? 하면서 당황하며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함으로써 뒷부분 서술형 문제 끝까지 보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70% 이상입니다. 이건 2학년 때까지도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 높은 문항들이 앞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고난도 높은 킬러나 중킬러 등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사실 그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모의고사 기출 변형입니다. 그런데 1학년 수업은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모의고사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 한 2년 동안의 교육청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설 모의고사들에서 또 그럴싸한 변형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형들은 당연히 다 입술에서 분석까지 끝나고 변형 문제까지 제작이 끝난 상태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을 대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교재를 먼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자이스토리를 사용하던 학교예요. 그래서 그 자이스토리 안에서의 문제들의 숫자를 좀 바꾼다거나 선지 형태를 바꾼다거나 숫자 배열 상태를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마치 영어의 빈칸 채우기 문제 순서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요거 또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작년 1학년과 작년 2학년들이 그냥 전부 다 자이스토리 이렇게 진행되던 패턴에서 교재가 바뀌었어요. 부교재가 자이스토리만 주구장창 고집하던 배제고가 이제 내신고쟁이라고 수능 플러스 내신고쟁이라는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난도 문제집을 풀던 학생들 입장에서면 보실 수 있었던 교재일 텐데 부교재가 내신고쟁이로 설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시험 문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100점을 받는 학생이 13명인가 그랬고요. 100점을 받은 학생이 3명인가 4명이 나왔고 99점을 받은 학생들이 20여 명 가까이 돼서 1등급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 98점도 있었고 97점도 있었고 다 저희 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 반에 있었던 학생 숫자만 100점이 1명, 99점이 8명, 98점이 7명. 일단 그것만 해도 500명 중에 지금 4%를 거의 다 차지를 하죠. 이제 그런 상태였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기말고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까다롭게 나왔냐가 좀 중요한데 기말고사를 까다롭게 냈던 방식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사실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물어보면 좀 당황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 파트고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뭐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항목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그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림을 잘 주지 않았죠. 아이들이 전부 다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어떠한 쌤들도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작년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난 후에 내신 분석 설명회를 열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때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수긍들을 하시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렵다 하지만 사실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게 아니고 아이들의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방법들을 쌤들이 만들어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대신 중간고사가 작년처럼 쉽게 나와서 99점이나 100점이 그렇게 많을지까지는 예상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은 쉬었다가 어려워지는 패턴을 가져갈 확률이 크고요. 거기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간고사 자체를 굉장히 늦게 봤죠. 6월 말, 6월 초, 6월 중순 이때에서 봤었으니까요. 실제로 보통 제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진행을 잡는 게 7주에서 7주 반 정도를 하나의 내신 대비 코스로 잡는데 보통 그러면 14 내지 15회차 정도가 진행된 후에 기말고사를 또는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27회차까지 중간 대비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그리고 한 달 준비하고 기말고사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작년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는 좀 다르니만큼 아마 예전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들쭉날쭉한 난이도는 좀 아닐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부족과 관련된 테마는 항상 유지되고 있던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등급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사실 학년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배제 시험은 만점이 없는 시험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게 작년에 지금 처음 깨졌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작년 1학년들 수업할 때 2학년들한테 야 작년에 내가 가르친 애 중에 만점이 1명이고 99점이 8명이야. 그러면 애들이 다 제가 뻥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리 학교 시험이. 그 정도로 갑자기 뭔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작년 1학년이 조금 독특했던 케이스 같고 아마 90점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구성되게 아마 시험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 기출변형을 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점수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 두 개는 간단하게 얘기 드렸으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배제의 수업 경향이에요. 테마를 잡아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중요한 두 가지는요. 절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는 그 함정형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를 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보통은 2등분선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3등분선을 뜩 하고 물어본다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또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런 식의 함정 문제가 나오면 말 그대로 그냥 내신형, 말 그대로 계산을 한 번에 끝날 거를 2번 시키고 2번에 끝날 거를 4번 시키고 거기에 그러면서 하나씩의 함정을 파놓는 스타일들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함정에 걸릴 수도 있고 속도가 모자라질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막 그렇게 괴랄하거나 발상 자체가 독특해서 머리가 좋아야만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중간에 함정 같은 경우는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이런 함정들이 이런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구나를 미리 학습해야만 해당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을 도구처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연습을 통해서 승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 1등급과 2등급 같은 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킬러와 중킬러 대비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배제 3등급인 친구가 수학 내신 3등급인 친구가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의고사에서 수학 등급을 몇 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 실례가 안 되면 여쭤본다면? 1등급 받는다. 혹시 몇 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자 얘기를 바꿔볼까요? 4등급인 친구는 몇 등급 받을까요? 배제 내신 수학 내신 4등급이 나왔습니다. 미적분 3학년 때 미적분 딱 내신 4등급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올까요? 1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 지금부터 놀라실 준비를 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미적분 4등급 나와도 모의고사 1등급 나옵니다. 물론 4등급은 조금 에버리지가 높기, 갭이 좀 크기 때문에 4등급의 가장 밑에 친구는 좀 아니겠지만 위에 친구들은 1등급 간간히 찍어요. 실제 수능에서도 1등급 찍는 아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당연한 게 흔히 얘기하는 1등급이 몇 퍼센트죠? 4%죠? 그 다음 몇 퍼센트죠? 7%죠? 이것만 해도 지금 몇 퍼센트냐면 11%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배제 내신 입장에서는 이 밑으로 12까지 그리고 이 앞에 조금까지 뭐 한 3% 정도만 추가시켜 볼까요? 그럼 몇 퍼센트냐면 이게 지금 25%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1등급 사정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1번부터 30번까지를 구성해서 수능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또는 뭐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국구로 4%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국구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의 25%라는 얘기죠. 그러면 학교 시험이 어때야 될까요? 얘는 킬러가 몇 개 나오죠? 그냥 편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바뀐 수능 체제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29, 30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가장 중요한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문항들입니다. 그럼 30개 중에 3개예요. 이거 가지고 전체 35만 명에서 38만 명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을 등급을 나눕니다. 자, 근데 배제 같은 경우는 학생 숫자가 적지 않아요. 한 학년에 4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 받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전체 25%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배제에서 100명을 1등급을 받아요. 수능을 보는 상황에서 100명이 1등급을 받습니다. 실수해서 좀 줄었다고 해도 80명 받을 거고요. 진짜 아이들이 수준이 그날 그 학년이 조금 저조하다 그래도 60명은 1등급을 받아요. 그 상태가 정시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전국의 4%에 해당하는 60명 또는 많게는 80명 또는 진짜 많게는 100명의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해줘야 되는 시험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될지는 제가 뭐 다시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킬러와 중킬러를 어떤 식으로 대비하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사실 이렇게 킬러와 중킬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제가 모의고사 기출 변형과 수능 내신 플러스 고쟁이라는 그 교재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학교에서 찝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숫자를 바꿔가면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맞아요. 사실 3학년들이 풀어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2학년 내신에 내고 1학년 내신에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줘야 되는 건
학습량이 많은 건 둘째치고 효율을 끌어올려서 시간을 아껴줘야 좋은 강사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도구처럼 묶어놓고 어떤 특정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서 그걸 트레이닝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단서를 찾아서 행동하는 걸 우리가 행동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기 이만한 벽이 있다고 하나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 벽을 무너뜨릴 거예요. 무너뜨릴 건데 이 벽이 철판으로 아주 꼼꼼하게 쌓여져 있으면 무너뜨리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철판이 이만한 사이즈의 통철판이 아니라면 중간중간 이음새들이 존재할 거고 그걸 우리가 균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균열을 공략해서 뭐 드라이버로 후비건 또는 곡괭이로 내려치건 또는 구멍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폭탄을 쓰건 어떤 그런 적합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벽을 부숴내릴 겁니다. 그게 지금 이 킬러 문제와 준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동일해요. 아주 미세한 단서 하나가 등장을 하고 이 단서를 끝없이 파다 보니까 다른 단서가 보이고 그렇게 단서들이 조합돼서 큰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게 바로 킬러와 준킬러 문제거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이게 단서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단서는 결국엔 수학이니까 개념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개념이 도구처럼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단서가 나왔고 이런 단서들이 조합됐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연습해야 돼요. 행동 영역의 체계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차피 얘기했던 이 수준의 문제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고 수학을 준비하려면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계속 잡고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해야 맞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시키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명이 야심만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총 4단계로 스텝을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단계는 이제 방학 때 시작을 하고요. 방학 때 시작을 해서 개념 정리를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하는 거를 제1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순서대로 심 만만 시리즈를 진행을 하는데 심플 이즈 더 베스트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을 걸 만반의 준비로 이어지는 그래서 중요한 유형과 개념 그물짜기가 들어가고 준킬러와 킬러를 대비하는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방학 때 진행되던 패턴이다라고 했을 때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부전은 이제 제 자체 교재에서 내신 대비용 자체 교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흔히들 많이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형별로 연습했다, 뭐 센 풀었어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재가 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센은 선행할 때 쓰면 딱 좋은 교재예요. 대신 학기 중에는 센을 풀고 있어봤자 어차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제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훅칭 말하는 개념 그물짜기가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들은 그리고 실제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한 단원의 문제를 그 단원 내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 직선과 집합을 섞는다던가 또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할 법한 복소수 얘기를 갑자기 원에다가 섞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단원 간의 연계성을 찾아서 2개 이상 단원에서의 통합 개념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면 그 각각의 개념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얽히고 설키는지를 미리 얘기를 해놓지 않으면 아이들 입장에서 그걸 전부 다 현장에서 사고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신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해요. 그게 조금 달라요.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학생의 수학만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스스로 이 개념 그물을 짜게끔 그냥 문제를 여러 개 풀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본인 스스로 해결하게끔 유도해 가는 게 사실 수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신 수학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쌤들이 네가 준비된 다음에 시험을 봐 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나는 준비가 덜 됐어도 일단 시험은 보러 가야 하고 한정된 시간 동안 어떻게든 가장 많이 준비시켜야 하고 가장 많이 준비시키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암기는 좀 필요해요. 특히나 1학년 수학이 그러합니다. 2학년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어느 정도 수능형 패턴에 나와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1학년 수학의 경우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러했었죠. 분명 시험 범위는 저 뒷부분 도형의 방정식까지인데 막상 시험 문제는 계속 방정식과 부등식 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도입은 직선과 원으로 했는데 마지막 문제풀이가 방정식과 부등식인 거죠.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까먹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이거 해봐야 어차피 이거 다 못 풀어서 얘 다 틀린 겁니다.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림 그리다 보니 시간 오래 걸려서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거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어쨌든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건 시간을 아껴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미리 발생 가능한 패턴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도 엮이고 저렇게도 엮여. 이렇게 엮였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어느 정도의 암기는 1학년 수학에서는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고 있는 만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게 1학년 수업의 테마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의 확장과 개념 그물짜기를 완성시키고 나면 만만치 않을 걸과 만반의 준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만치 않을 걸은 보통 시험 전 4주 정도부터 진행이 되는 패턴인데요. 이제 드디어 도구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액션해야 돼. 그 액션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예요. 대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제들로 연습을 시킵니다. 이때는 문제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냥 늘상 보던 문제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다. 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쵸, 그 생각을 정리해주는 테마가 바로 이 만만치 않을 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발상의 기초가 되는 핵심 아이디어를 그때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실전 테스트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적어도 배제고 시험 내신을 대비를 하려면 그 사이즈 되는 학교들을 가지고 와야죠. 근처에 있는 학교를 푼다고 해서 배제 내신을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배제 다니는 아이들이 광문고 문제를 풀고 100점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자체가 달라요. 광문고는 1등급을 받는 아이도, 내신 수학 1등급을 받는 아이도 이과 모의고사 1등급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배제는 4등급 받는 아이 중에서도 수학 1등급을 찍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애초에 학교에서 내신으로 타겟 자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난이도 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도 가장 어려운 학교라고 불리는 3대장, 경기고, 그 다음에 휘문은 요즘 좀 빠졌습니다. 학교 문제가 좀 쉬워지면서 단대부고와 새롭게 등장한 유망주가 하나 있어요. 개포고. 특히 1학년 시험은 개포고가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다 울면서 시험을 끝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배제 내신 전부 다 둘 다 100점 받았던 친구도 개포고 시험 문제를 풀면 80점 후반이 나옵니다. 주관식을 조금 더 깐깐하게 시작하면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들로 내신 테스트를 돌입을 하고요. 미리 시간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시험 전 2주 정도가 되면 만반의 준비까지.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도구들을 바탕으로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접근법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제가 문제 딱 6개 풉니다. 많이 푸는 날 9개 풀어요. 근데 그래도 수업 시간이 모자라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선배들한테 대체 어떤 문제길래 그러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뭐 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쭉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출제자라면 얘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출제할 거야. 얘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출제할 거야. 얘는 이렇게까지도 꿀 수 있어. 그러면 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4문제를 푸는 거죠. 대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도구가 바뀐다면 다시 설명해야 될 거고 도구는 동일한데 표현이 바뀌고 표현하는 양식이 조금 바뀐 거라면 같이 묶여질 테니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한 세트의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직전 보강을 거쳐서 시험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직전 보강을 보통 8시간 정도 합니다. 밥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밥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진 않거든요. 물론 굶기지는 않습니다. 나가서 먹고 오라고도 하고 또는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밥은 내가 산다 그러고 그냥 강의실에서 먹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배제가 원래는 수학 자체를 언제 봤었었냐면 날짜상으로 보면 항상 첫날 봤어요. 아니면 항상 마지막 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패턴이 바뀌어서 지금은 월요일 날 봅니다. 그럼 일요일 날 한가하네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불러냅니다. 또 좀 잘하는 아이들은 1시에 나와라. 너는
작정하고 문제 좀 풀자 그러면 9시나 10시쯤 불러내서 오전 먼저 그 친구들 대상으로 먼저 직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차 직보를 1시나 2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정말 빨리 가는 학생들이 7시 반쯤 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친구가 10시 정도까지 남고요. 10시까지 했는데도 안 끝났다 그러면 근처에 갈 곳은 많습니다. 가서 더 하고 보냅니다. 물론 아이들은 미쳐 죽으려 그러죠. 근데 그날 하루 그렇게 고생하면 어쨌든 그 다음날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기 때문에 직보는 보통 그렇게 좀 시간이 길게 진행되는 편이고 다른 과목과 뭔가 빡치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정도 시간은 쓸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그냥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그 직보 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때 했던 거 싹 다 점검해야 되고요. 제가 만든 예상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냥 읽어만 보고 가는 용도로 만드는 리딩 자료가 따로 있어요. 수학인데도 다 읽고 보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그니처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 대신 심화반 친구들이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이디어 정도라도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거기까지 리딩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학습시키고 돌려보내고 직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업 방식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리적인 부분이 조금 이따가 설명하게 될 수업 방식의 변화와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통과제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진도를 나가고 공통진도에 맞춰서 공통과제를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학생별 개인 성취도에 맞춰서 수준별 워크북을 따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수업 시간에는 공통과제니까 문제가 없는데 아이들이 풀게 되는 게 한 수업을 듣고 있어도 이 친구가 푸는 문제랑 이 친구가 푸는 문제가 레벨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 수업 시간에 공통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별로 따로 처리를 합니다. 푼 문제가 틀려 달랐으니 당연히 오답으로 받아가는 문제도 당연히 다르겠죠. 한 수업을 듣고 있어도 문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같은 정규반을 듣고 있더라도 나는 3레벨인데 쟤는 4레벨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나는 4레벨인데 쟤는 5레벨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별로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서 관리가 들어가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게 조금 많아요. 기존에 진행하던 방식은 이게 그냥 전부 다 주말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통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을 빼고 클리닉 룸이 그냥 오픈된 룸 형태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간 될 때 와서 클리닉하고 집에 가는 형태였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숙제가 안 된 친구들은 와서 선숙제 그리고 나서 문제만 풀다가 집에 갑니다. 시간이 됐대요. 학원 가야 된대요. 와서 뭐 하냐고 보면 문제만 풀었습니다. 질문을 한 게 없어요. 답안 열심히 풀어서 제출하고 오답 받고 집에 갑니다. 사실 그거 집에서 해와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라도 불러내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동안 지켜만 봤는데 사실 요거 원래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클리닉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거에서 도움을 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와서 문제 푸는 건 집에서 풀어도 되는데 그냥 학원 와서 풀어서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저희 연구원 쌤들을 총 투입하기로 했어요. 아까 보셨던 쌤들과 아직 보지 못한 오늘 다른 곳에서 수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쌤들의 시간을 다 긁어 모아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아예 개별적인 레벨업 클래스의 형태로 수업을 따로 개설을 합니다. 정식 명칭은 아마 레벨업 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줄여서 저희가 지금 이제 LC라고 부르고 있는데 레벨업 클래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냐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 5명은 필요에 따라 그 전 타임에서 남아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4명으로 한정 짓겠다라는 얘기고 4명으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강사들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수업하시는 다른 강사들
또는 뭐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제가 직접 클리닉까지도. 그래서 요만큼 이런 강사분들이 클리닉을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리닉이라는 이름보다는 레벨업 클래스라는 수업의 형태로 변화될 거고요. 이때 하려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학원을 안 보내고 과외를 하면 너무 늘어질까 봐 고민이에요. 또는 우리 애는 잘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짧고 효율적으로 듣고 빠지고 싶은데 보통 학원들은 길어서 시간 로스가 많아요. 또는 우리 아이는 학원을 갔다 온 다음에 집에서 숙제를 하지 않아요. 사실 집에서 숙제를 안 하는 건 와서 시키면 돼요. 보내주시면 어딘가 앉아서 문제를 풀 공간은 학원에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고, 두 번째로 걱정되시는 부분은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아이들의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주실 거냐,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수업 인원이 많으면 그냥 대충 질문 받고 끝내는 거 아니냐. 세 번째 고민은 아마 이제 이런 거겠죠. 그 아이들하고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제가 매번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첫 번째로 찾은 대안이 바로 이 LC예요.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레벨 승강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냥 나눠줄 때 저희가 알아서 이 친구는 레벨 3였으니까 레벨 3 문제를 풀고, 너는 하는 걸 보니까 레벨 4 정도 풀어도 될 것 같으니까 넌 레벨 4를 풀고. 사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레벨이 올라갔는데도 좋아하질 않아요. 왜? 나 계속 어려운 문제 열심히 풀어서 조금 큰 것 같았더니 또 어려운 문제를 주잖아요. 이게 성취도를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난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고 선생님은 계속 나한테 숙제를 안 한다 그러고, 나는 계속 점수를 보면 오답이 50문제 풀어서 냈더니 48개가 돌아오고 48개 오답해서 냈더니 다시 36개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죽어버리겠다. 이건 어떻게 된 게 해도 줄어들지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그냥 힘들어 하길래 방법을 찾은 게, 애초에 레벨에다가 의미를 조금 부여해주자. 그래서 직접 도전 과제를 통해서 와서 이 LC 시간에 오면 10문제에서 15문제로 세팅된 레벨업 모의고사를 풉니다. 레벨업 모의고사를 풀고 그 레벨업 모의고사가 성취도가 70% 내지는 80%, 단계별로 제가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단계별 기준을 충족시키면 레벨을 한 단계 올려줄 거예요. 그럼 레벨이 올라갔다가도 다음번에 다시 봤는데 60점을 받았다. 그럼 너 다시 내려가. 레벨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레벨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반에 있던 문제를 풀게 되는 문제의 그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승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 아마 재밌는 일들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4레벨인데 너 몇 레벨이니? 3레벨이다. 그럼 자기들끼리는 3레벨 냄새나 저리 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놀 겁니다. 아이들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게 심해질 거고, 그러면 아마 서로 도를 지나쳐서 상대방을 비방하지만 않는다면 나름의 경쟁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나름 레벨이 올랐을 때의 성취도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레벨이 맥시멈 레벨인데 이 5레벨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아이들이 이 레벨업 모의고사를 계속 다 맞아내거나 또는 한 문제 정도 틀리거나가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벨이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반복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레벨업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각각 이 문제들은 제가 그래서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 클리닉에 왔을 때는 이 친구는 이 문제, 그래서 문제를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죠. 대신 문항 세트는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알아서 미리 수업 끝나고 나면 이 친구는 이거를 전부 다 세팅을 잡아놓으면 이때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잡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한 시간에 나타나서 이 연구원쌤들하고 이 LC를 진행을 하고, 이 LC에서 레벨업 모의고사를 첫 번째 풀고, 만약에 저는 숙제를 다 끝낸 상태고 과제에서도 질의응답이 많지 않으니 오늘 이 중단원 레벨 5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쌤, 저 이게 레벨 테스트는 일단 둘째 치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요 문제 더 주세요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거 원방 잘 안 풀려요. 원방 문제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그 원방 문제들을
실제로 저희가 각각의 유형별로 아이들의 데이터들 전부 다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따로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보고 클리닉쌤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공해서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클리닉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려고요. 아이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레벨을 업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보충의 수업 같은 개념으로, 그 클리닉쌤들이 아닌 이제 연구원쌤들이 각각의 독자적인 판단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연히 제가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맞게끔 학생별 로드맵을 세워서 관리를 좀 해주실 거고, 이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 제가 그 미니 테스트를 같은 식으로 사실 소규모로 살짝 시범 강의랑 시험 진행을 해본 결과 실제로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유형에 대해서 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훨씬 더 단축되는 결과를 제가 봤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엔 오답 점검하고 개인별 과제에서 질의응답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그러면 학교별 부교재에서의 질문이 있는지, 그래서 이 레벨업 수업 자체에서도 독자적인 과제가 하나 더 나갈 수도 있고, 양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이 쌤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이 친구한테는 이 문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수업 과제도 또 따로 과제가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료는 굉장히 넘치게 받아갈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로 1시간 반 이상의 필수적인 참여를 요청을 할 거고요. 애초에 수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뺀질거리면서 안 나갈게요. 이게 지금까지 클리닉과는 다르다는 거 명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수업 시간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수업 시간을 대신에 1시간을 줄입니다. 4시간이었던 걸 1시간을 줄여서 3시간으로 운영을 하고요. 3시간으로 운영하는 수업 2번에 이 레벨업 수업 한 번을 의무적으로 참석하게끔 구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화목 토일에만 나오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에 모든 요일에 전부 다 이 레벨업 수업을 개설을 하는 거고, 이 레벨업 수업에서 아이들이 타임당 4명 이내로 굉장히 밀도 높게 해서 저희가 어젯밤에도 새벽 3시 정도까지 그 아이들마다 넘어올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일 때는 이렇게 컨펌을 하자라는 그 레벨업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굉장히 빡빡하게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정규반과 심화반으로 수준별 분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저 중간에 약 한 3시간 정도, 아니 30분 정도가 겹쳐있는 시간은 아마 동시에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동시에 시험을 보는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정규반 친구들은 시험 보고 퇴실을 할 거고, 심화반 친구들은 시험을 본 이후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가 잡힐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분반을 하려다 보면 제가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기존에 진행했던 친구들도 분반 테스트를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거고,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화요일에, 그게 내일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거쳐서 분반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해설을 직접 진행하며,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상담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상태로, 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상태로 하원을 시킬 거예요. 그 내일 수업에 같은 경우는 회차에 추가되지 않는 수업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상담을 하고 또는 시험 점수를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머님들께 다시 전화 드려서 이 친구 지금 정규반과 심화반에 갈래에 서 있다 라던가, 아예 칼같이 기준을 딱 잘라서 몇 점입니다 라고 자르는 것보다는 기존에 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또는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런 상황이니 욕심껏 저는 심화반에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의지들을 서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정규반과 심화반으로 구분을 지을 거고요. 대신 누가 봐도 정규반을 들어야 되는 친구인데 그냥 저 심화반 듣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그때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표 안내는 뭐 저희 실장님께 물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3가지입니다. 수업에 있어서 제일 강조하는 3가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좋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잘 가르쳐야죠. 근데 뭐 적어도
그 못 가르친다는 얘기는 안 듣고 있으니 성공한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어떻게 진행해 줘야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냐, 효율이 끌어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푸는 문제 세팅을 잡고 있는 것 또한 불필요한 문제를 풀 시간을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실제 문제풀이를 하자. 수업의 특징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효율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해서 웬만하면 설명회 때는 잘 언급하지 않는 항목이기는 한데요.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20살 때의 일인데 과외로 만났던 친구고 그 친구가 사실 공부를 그냥 적당히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이렇게 막 공부에 흥미가 있던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못하지는 않는 그냥 흔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고등학생 친구였는데 사실 제가 그 친구한테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한 살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동생이기도 하고 고3이었거든요. 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박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친구가 대치동에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그 수많은 쌤들을 냅두고 저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다른 수업을 다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본의 아니게 그 친구의 고3 수학을 끌고 가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였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수업을 들으러 간 게 아니고 이 친구 수업 준비를 위해서 제가 다른 쌤들 강의를 듣고 다른 쌤들의 수업 자료를 분석을 하고 20살짜리가 타이핑을 해서 교재를 한 권 쓰고 뭐 이러면서 그 친구를 케어를 해서 1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비록 아쉽게도 서울대 진학에는 실패를 했지만 연대를 갔어요. 그것도 연대를 굉장히 쉽게 갔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 살 차이니까 형이라고 부를까라고도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좀 이렇게 울컥해져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잠시만요. 수능 끝나고 그 친구도 20살이 됐고 저는 이제 21살이 되었고 1월 15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발표가 난 게 그때 만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게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 나는 계속해서 쌤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도 저한테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나이가 30이 넘었고 너도 지금 나이가 근데 무슨 쌤이냐. 그러니까 더더욱 쌤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은 아직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 들었을 때의 온몸에 퍼지던 전율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수준 그리고 원하는 등급들을 받아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었었어요. 작년의 마무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그냥 단순히 말 좀 한다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푼다고 그냥 남을 가르치겠다고 나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사실 그 맛에 중독되어 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수업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라면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제가 아주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넣다 보니 어떻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네요. 얘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근거 있는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학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가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단서 얘기를 조금 드렸죠. 단서를 찾는 연습은요 혼자 못해요. 왜냐면 이게 단서가 숨어 있어요. 단서가 단서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단서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학생 스스로 물론 할 수 있죠. 쉽지는 않을 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실력이 올라가고 등급에서 선방하고 수능에서 성공하는 그런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다른 수학 강사들에 비해서. 태우는 알겠지만 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했고 아마 원방 하게 되면 2번에 나눠서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개념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미 박히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보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이거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이거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듣게 될 얘기가 그럼 뭐 해야 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이미 받아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매번 수업이 끝나면 수업 일지를 정성 들여 작성을 해서 아이들별로 뭐 교재랑 학습지에 대한 수행률, 그다음 교재 오답과 학습지 오답을 얼만큼 진행했는지에 대한 수행률, 금일 일일 테스트 결과 등을 점수와 그다음 퍼센테이지를 점수로 기록을 해 숫자로 기록을 해서 알려드리고 색깔 마킹해서 그냥 바쁘실 때는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떴다 그러면 나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얘가 뭘 안 했네 하고 조금 더 세부 코멘트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밀려있는 과제의 목록 딱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죠. 이 친구는 지금 과제가 많이 밀려있는 친구죠. 그런데도 제출을 2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한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 현황과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늘 또 발견된 학생의 유형에 대한 분석, 약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케어하겠다라는 앞으로의 수업 계획 같은 게 세부 코멘트로 적혀서 어머님들께 매일 카톡 일지가 작성이 돼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많아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셔야 되는 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주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오늘 요만큼 나갔는데 오늘 요만큼 제출했다 그러면 아이가 성실하게 숙제를 하고 있는 거고,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큼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뭐는 하고 뭐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편하신 거죠. 그리고 뭘 안 하고 있는지는 여기 보면 학습지 오답, 시험지 오답, 교재 오답 다 써 있습니다. 학습지, 교재, 시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밀리는 게 오답을 잘 안 해. 지금 이 친구도 보면 써 있는 거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오답을 지금 굉장히 많이 안 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교재랑 학습지는 했는데 오답은 한 게 거의 없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학생에 대한 파악을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학기 중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정신없이 설명을 하느라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고는 싶었으나 잘 정리된 상태로, 그리고 사실 요 한 3, 4일간 굉장히 정신없이 살아서 조금은 평상시보다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학교 시험이든 또는 학교 수학 동아리든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누구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하지 않으면 얘기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쪽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장 공통적으로 항상 하면 나왔던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답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각 반별 인원수에 대해서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구조를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이 구조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예상치와 예측치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들이 와주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반되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선이면 내 수업 퀄리티를 지킬 수 있겠다 하는 선에서 아마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심화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작부터가 조금 달라요. 정규반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요거부터 메인 교재로 잡고 진행을 해 나가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심화반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죠. 요 심화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시작 자체를 메인 수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만만치 않을 걸부터 시작을 하고 이거를 그냥 이 만만치 않을 거를 진행하는 동안에 부교재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요걸 같이 다룰 거기 때문에 심화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벌써 말씀을 드리고 그 궁금해하시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경우는 그럼 대체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요? 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얘는 난이도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문제 보면 쉽다고 생각할 건데 막상 풀려면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쌤 B인데 쌤 B인 줄 알았더니 쌤 C인 경우인 그런 문제들이 이 만만치 않을 걸 뭐 이름 보면 티 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을 걸?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고수준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나면 이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게 심화반의 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정규반 컬이는 말 그대로 이게 제 정규 컬이니만큼 정규반 컬이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긴 다 할 건데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조금 더 미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시는 게 기준이 있나요? 뭐 사실 기준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지만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테스트 G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70점 정도에서 컷이 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점에서 조금 시험이 쉬웠다 그러면 75점 정도인데 제가 시험 점수로만 자르지는 않고요. 어머님들과 상담도 하고 아이 스스로의 욕심을 제일 많이 봅니다. 저는 사실 욕심 있는 학생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어 한다. 그렇다면 조금 무리일 것 같지만 네가 한번 해볼래? 그렇다면 한번 지켜볼게. 뭐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저는 죽어도 여기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안 돼. 그럼 무너질 거야 라고 판단하면 어머님과 상의 들어서 강반할 수도 있다. 대신 월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이제 그럼 예전처럼 Q&A 룸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운영되는 룸은 없는 건가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아직 학원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 되는 한 오픈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여기도 아직 수업들이 이제 개강이 다 되진 않은 상태들이라서 아직은 조금은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고 정리되는 대로 빈 시간들에는 전부 다 그렇게 Q&A 룸들이 채워지게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를 드리면 전해드려야 되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또 있으시면 네. 혹시 분반 테스트를 네. 꼭 등록을 해야만 분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등록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화요일 내일 일단 그 분반 테스트 및 해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거쳐서 데스크에 오시면 또 분반 테스트지를 받아서 분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 학생 일정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네. 오늘 설명이 거의 내신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네. 내신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그러면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진도라기보다는 시험 범위에 맞춘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 전체적인 그 3년형 과정에서 네. 선행까지 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학기 중 시간표고요. 사실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지켜보시면 선행이 불가능한 구조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항상 이 요맘때쯤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선행에 대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학기 중 선행은 일단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해도 뜯어 말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수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어도 할 게 정말 많고요. 과학도 할 게 정말 많고요. 심지어 사회, 한국사, 통사만 해도 할 게 정말 태산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빠져있는 영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적은 게 지금 결국은 국영수, 사회, 과학
주요 과목 5개 잡은 거죠. 요거 하는 데만도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하기 힘들 정도로 각 과목 쌤들이 숙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요. 학원을 안 다녀도 내신 때가 되면 당연히 각 과목 준비들은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선행을 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요. 했다 해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선행이 될 거고요. 그럴 바엔 안 하고 선행보다는 현행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 그럼 선행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선행은 반드시 오로지 방학 중에만 진행을 합니다. 방학 중에만 진행을 하고 보통 추천드리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려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고1 여름과 고1 각각 겨울 각각의 항목들에 추천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배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고1 여름 때는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수1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1만 해도 무방하기는 해요. 그러나 욕심이 조금 있다면 여기에 추가시킬 만한 건 수2 한번 봐두는 것 정도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건 학생 컨디션에 따라서 수학 컨디션이 좀 예쁘다, 잘 되어 있다, 머릿속에 잘 남아있다 라고 하면 수2 해봐도 되는데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짧아요. 여름방학이 보통 3주 반 정도 되기 때문에 8회 코스를 마무리 짓기에도 벅찰 정도거든요. 그럼 보통 7주, 그러니까 7회차 또는 진짜 압축하면 6회차 만에 수원 한번 봐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정규 과정인 2학기 정규 과정인 수하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태겠죠. 그럼 이미 수학이 2과목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선행 자체를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1 정도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겨울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이번에는 이 수1이 여기로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뭘까요? 수2가 있는데 얘네는 여기에 확통이 같이 반드시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제가 1학년 설명이라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배제 확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78점이었습니다. 그냥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원들에서 확통을 수1 시간에다가 정규 시간에 이렇게 녹여내는 학원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늘어나고 돈을 조금 더 받은 다음 확통도 같이 봐줄게요. 사실 저 그거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 깨져나갔어요. 왜냐면 얘도 3단이고 얘도 3단인데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양쪽 다 약해지겠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 동네 중에서는 저만 수원하고 확통을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 따로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 아이들은 확통을 굉장히 잘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수강하던 아이들이 넘어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확통은 어떻게 했니? 그러면 딱히 뭘 한 게 없다. 그냥 설명 한번 들었고 그냥 문제집 풀으라 그랬고 문제집 풀었고 그냥 그게 다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확통이 나중에 수능 과목이기도 해요. 절대로 그렇게 뭐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수업 시간에 뭉쳐가지고 진행할 정도로 얕보일 과목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어머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수퇴하고 여력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미적 같은 거가 한 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해요. 3학년 때 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력이 남는다면의 얘기고, 이제 고2로 넘어갔을 때는 여름과 마찬가지로 겨울을 잡을 때 이제 문과와 이과가 조금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고2로 시작해서 학기 중엔 당연히 수1만 했을 거고요. 여름방학이 됐을 때는 해줘야 되는 과목이 수2가 이제 메인 정규 과목이겠죠. 2학기 때 진행해야 되니까 거기에 확률과 통계 2학기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통계 파트가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통계는 좀 쉽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 여름에 그래서 라이트하게 같이 진행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문과 친구들은 여기서 굳이 선행을 더 하지 않아도 돼요. 할 게 없습니다. 수원수2 확정이 끝났어요. 수능 과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과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때 반드시 봐주셔야 되는 게 미적분을 보셔야 해요. 기하를 안 보더라도 미적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적은 양이 많아요. 기하는 겨울방학 보면 충분히 끝납니다. 주 1회 코스만 해도 조금 빨리 진행하면 8주 만에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성과가 썩 좋진 않겠지만 끝내는 건 가능합니다. 학원들에서 그렇게 깔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겨울은 그렇게 기하를 그렇게 깔진 않았고요. 수능 기하를 염두에 두고 깔았기 때문에 일단 미적 같은 경우는 이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문과인 친구들은 여전히 할 게 없어서 겨울방학 때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수능 수업에 올인하면 됩니다.
수능 수학에 올인하는 거. 요게 문과의 패턴이 될 거고요. 이과는 아직 할 게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과 내신으로 깔리는 게 미적분과 기하가 열립니다. 그래서 둘 다를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지금 생기부 전형을 위해서 내신을 챙겨가야 되는 학생의 커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아이는 1학년 지켜봤는데 생기부로 썼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신다면 일단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한번 해본다. 그리고 반절 지나갔으니 한번 상태를 본다. 그랬을 때 이거 이 상태로는 생기부가 어렵겠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 선행에 대한 건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현행 위주로 하시면서 2학년을 보내시고 이때 갔을 때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딱 하나만 잡고 그냥 수능에 올인하시면 돼요. 생기부를 쓴다면 미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배제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챙겨가려면 3학년 때 해야 되는 수학이 이과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구조예요. 왜냐면 미적도 생기부 들어가고요. 기하도 들어갑니다. 대신 기하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받는 건 좀 수월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능에서 미적은 상대평가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미적 공부를 기하 공부보다 더 많이 하겠죠. 많이 한 거를 수능에서 보고 싶어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능에서 미적을 쓰게 될 텐데 기하를 공부한 시간 자체가 사실상 전략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대신 그건 생기부를 쓰지 않았을 때. 만약에 생기부를 쓴다면 배제 입장에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정말 죽은 듯이 살아야만 하는 커리가 만들어지는 게 배제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토탈 커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별로는 조금 더 언급드릴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까 질문하시던 게? 필러 문제라고 네. 부분은 아까는 모의고사나 네네. 부교재의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변형이죠. 네. 거의 그거에 변형.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많다. 네. 그러니까 대비 가능한 거는 이제 그 정도다. 대신 당연히 그것만 풀면 된다가 아니고 걔네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라는 행동 영역 자체를 학습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얘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들이나 문제들일 뿐이에요. 그 말씀하셨던 부교재나 모의고사 킬러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자세한 거 또는 개별적인 질문 같은 건 제가 옆에 3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때 오셔서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제 수학은 나름 잘 한다고 자부하는 신명진이었습니다. 네.